안녕하세요. 민영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더 DNA라고 하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UI, UX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라고 하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용된 지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 동일한 개념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한 지는 거진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국내 산업 기반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팔로워로서의 이제 산업 모델 또는 성장 모델의 한계가 있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이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던가 신규 컨셉, 특히 이제 제품 제조 기업들, 삼성이나 LG나 또 통신 서비스 회사들에서 신규 서비스라든가 신규 상품 기획을 하면서 외국에는 없는 제품들, 외국에는 없는 사업 모델들, 서비스 모델들에 대한 고민, 접근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태동이 됐다,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것이 이제 뭐 신규 컨셉 개발이니 서비스 개발이니 이런 다양한 용어들로 또는 디자인 리서치 기반한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하나의 용어로 정의된 것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묵지가 형식지로 정의되는 단계의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 협의회 내에서도 오랫동안 포럼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서비스 톡이라고 하는, 서비스 디자인 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협의회 내의 이사님들끼리 모여서 또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정의 2.0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논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좀 정의하고 있는 좀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 그리고 그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접점에는 디자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들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고요. 결과물 자체로 보면 그 방법론이 이제 또 좀 다양한 형태의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품 쪽, 또 뭐 서비스 쪽, 또 뭐 시각 쪽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쪽이라든지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지금 저도 어떻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정의해서 딱 한 단어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게, 현재까지 어찌 보면 이제 저의 수준일 수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둘 다 외래어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국내에서 일반 관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외래어라고 정의 내리긴 모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라고 하는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국내에서의 정의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의 왜곡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디자인이 과연 설계냐 그러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비스도 마찬가지 개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왜곡된 개념을 우리는 지금 붙여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고, 또 자기 베이스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관점이나 또 얘기하는 것이 다르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당성 또는 개념의 당위성 뭐 이런 것들 자체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그 논란의 수면 위에 올라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또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또 조금 더 심플하게 정의된 개념이 좀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국내 사례보다는 해외 사례가 사실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이제 제품 쪽 영역에서 UI 쪽을 저희가 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같은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에 수반된 서비스까지 같이 판매하는 그 아이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기능들을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사용자들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또는 필요에 맞는 기능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든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디자인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제 사례였던 거고요. 그걸 뭐 서비스 디자인 내에서도 또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서 PSS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품 영역에서 얘기할 때 이제 서비스 디자인 사례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아이디어에서 했던 아셀라 프로젝트 같은 게 대표적인 또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21세기 철도의 대표적인 이제 혁신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철도의 뭐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다,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도라는 것 자체를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한 대표적인 사례였죠.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공공 영역의 디자인들을 얘기할 때 기존의 디자인이 과연 공공 영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사례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의료 분야라고 하는 것도 준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의료, 교통 이런 분야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도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공공성을 답보해야 되는, 그래서 관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통적으로 자본주의나 기업 측면의 효율이 아니라 그 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효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단위의 단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나 실제 고객들,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이 경험하는 전체의 여정,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전체의 여정, 또 어떤 교통이나 또는 어떤 복지에서의 전체의 경험을 그 전체의 경험 단위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의 이제 어떤 트렌드이거나 하나의 개별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국내에서는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이제 사례가 또 하나의 민간 영역에서의 사례인데, 실제로 부산에 와서 이제 파라다이스의 호텔에 묵고 이제 쉬고 또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전체의 과정에서 파라다이스 호텔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한,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에서까지 이제 고민했던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효율적이란 말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걸로 보면 저도 효율적이란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뭐 UI, UX에서는 효율적이란 말을 주로 초반기에는 많이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감성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까지의 이동을 따지면 최단거리가 가장 빠른 효율적인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그 최단거리나 효율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우리가 기분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KTX라는 것이 이제 빠르게 이동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냐?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빠르기로만 따지면, 그곳까지 가는 걸로만 따지면 빠른 것이 더 좋지만 사람들은 선택한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걸릴 걸 알고 피곤하지도 하지만 자동차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자기의 주체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경험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느냐,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때인 거죠. 예, 그래서 특정하게 효율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효율만이 아닌 다른 감성적인 가치들, 내가 경험하게 되는 가치들이 다양해졌다. 그 가치의 척도들이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그 가치의 척도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다 좀 면밀하게 고객들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 그 이해관계자들 안에서 찾아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꼭 효율이 아니구나. 효율이 아니라 다른 밸류에 사람들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물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 프로그램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적인 것에 더 많은 아이디어나 우리가 역량을 쏟아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이제 디자인이 그런 개념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한편으로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예. 우리 디자인계 또는 디자이너들의 자화상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제가 서비스 디자인 나이트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고, 또 착한 사람들이 많고, 또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실은 또 이런 일들을 또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외국에서의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국내에서는 외국에 활동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활동만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거를 보면 시기적으로는 그동안 디자이너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제품의 끝단에서의 역할밖에 못했던, 자기의 디자인 마인드를 전체의 제품이거나 전체의 서비스, 기업 전체에 녹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업적인 측면의 서비스 디자인을 보면, 활동을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또 공공 영역에서 최근에 이제 거의 재능기부처럼 공공 영역에서의 서비스 디자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서비스 디자인 다이브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이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분야를 알고자 하는 그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했던 한풀이 같은 것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뭐냐 하면, 기존의 디자인은 자본주의와 결탁한 순수 예술이 아닌 응용 미술로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 표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행위들을 해왔고, 뭐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에서 어느 한 사람은 동일하게 그림을 배웠는데 누구는 이제 자본과 결탁한 디자인을 하고 누구는 순수 미술을 하고, 그래서 마치 디자인을 하면 순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취급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디자인이 이제 순수하게 공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기존에는 그런 장이 없었는데 이제 그 장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의 순수한 열정, 능력,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그런 사상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것 자체에 대해서 배움의 욕구도 있지만 또 이런 배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특히 이제 공공 영역에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국내 이제 젊은 디자이너들 또 조금씩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서비스 디자인 분야가 더더욱 이렇게 좀 많이 이슈화가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글로벌한 경계가 없습니다. 거의 용어는 조금씩 다르고 이제 단계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나 아주 신이 내린 방법론 같은 건 없고요.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돼 버린 거죠. 똑같은 꽃을 보고 누구는 꽃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꽃을 보고 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캐치해내는 거는 사람의 이제 힘인 거죠. 어떤 현상을 보고 똑같이 관찰을 하더라도 현상을 그냥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현상 안에 숨어 있는 이제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을 통하면 그런 인사이트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기본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결과들이 도출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법론인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 방법론이 없어도 그냥 삶 안에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뭐 천재 같은, 뭐 그게 포드가 됐든 헨리 포드 같은 분이 됐든 빌 게이츠나 또는 잡스 같은 분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분들이 나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이런 혁신을 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축을 가지고는 있는데, 서비스 영역에서 이제 민간 서비스 영역은 말씀하신 월드와이드한 표준이라던가 시장 자체를 우리가 월드와이드하게 보면 로컬에 특화되지 않고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가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기업들이 와서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되겠죠. 근데 공공 영역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공공 영역을 외국의 사람이 와가지고 공공 서비스 영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영역은 잘할 수 있겠죠. 일반론적인 측면에서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화가 필요한 곳인 경우, 예를 들어서 투어리즘에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정말 우리 것이 무엇인지를 외국의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외국인이 보는 관점인 거고,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우리의 것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잘 모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공공성 있는 영역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탑골 공원을 이제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로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과연 외국 사람들이 와서 탑골 공원을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한국적인 정서라던가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탑골공원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것을 한편으로 뛰어넘거나 뭔가 다른 의미로 재정의할 수 있는 개념 또는 접근법 이런 것들은 한국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겠죠. 한국적인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로컬에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라던가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지역 또 그 분야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거는 가지고 오고 또 우리의 고유성을 살려야 될 부분들은 또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참여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려운 질문,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뭐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가 동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또는 우리 민족성이나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언어적 사고의 특성 이런 것들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주술적이고 직관적인 게 강한 것 같아요. 뭐 주술적인 건 떠나서 그러니까 직관성이 되게 강한 거죠. 이제 직관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흔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 촉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좀 다른 학제적인 용어나 이렇게 어른들이 쓰는 표현으로 보면 융합적 사고를 해, 통찰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뭐 후견지명일 수도 있지만 그걸 꼭 해봐야 알아.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촉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낱낱이 해체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분절화시키고 그 분절된 것들에 대한 단계를 잘 프로세스화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것이 왜 Z가 됐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것들을 잘 그 프로세스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알파벳이라고 정의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뭉뚱그려져 있고 A부터 Z가 순서로 되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파벳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게 왜 그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알파벳이 체계화됐는지를 얘기하지 못하는 알긴 알지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위를 분절화시켜서 얘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분절화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존의 디자인이라고 한 아까도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용어의 한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는 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디자인은 생각하는 거고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림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 내 생각을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또는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이거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켰던 거죠. 근데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는 디자인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왜곡된 시선이 이 사회 전반에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제 디자인은 그냥 그림 그리는 것,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디자인은 생각하기가 있는 거고, 그 생각하기가 다양한 생각하기가 있는 거죠. 어떤 분야나 다 생각하기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좀 이해하고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프로세스의 단계별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다 건너뛰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결과물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도 야, 뭐 텐저블한 거 뭐가 없어? 그래도 뭔가 물리적인 게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야지, 또는 시각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강한 거죠.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 또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필요함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필요 없는데도 이제 결정권자라던가 보는 사람, 수요자 측면에서는 야,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앞단의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A, B, C 안을 선택하는 결과는 똑같이 우리가 제시하는 거거나 또는 외국의 어떤 기업이 제시하는 거거나 동일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했던 측면, 또 외국은 그러지 않았던 측면,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논리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결과가 뭐야,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왜 이게 필요해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직관성이 강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만 마음 먹으면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유심히 본 게 있다면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그게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감이 좋은 디자이너들은 어떤 걸 시켜도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또는 더 그런 좋은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디자이너들이 그런 직관성을 가지고 직관성 기반에 거기에 논리적인 또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조금 더 한다면 더 좋은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영역 또는 우리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감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이해관계자들 안에서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첨예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해관계가 상반된 영역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안에서 공통 분모를 잘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그 공통 분모를 캐치해내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 또는 융합된 각계의 분야들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도출해낼 수 있는 중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퍼실리테이터 같은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잘하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약간 사고 자체를 시각화하고 체계화하고 그것들을 구체화 시켜주는 능력들,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디벨롭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툴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부분, 생각의 부분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통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우리가
개개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하나로 잘 이끌어내면서 생각들이 발전될 수 있게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시각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디자이너들이 잘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융합적인 어떤 사고나 융합적인 프로젝트가 됐든 그게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디자이너들이 그런 능력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용이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부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점점 흔히 이제 얘기할 때 점점 빡셔지는 거죠. 사실은 보면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 그 새로운 블루오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디자인의 굉장히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그동안 활용이 됐다라고 하면 디자인 자체의 시장의 파이를 넓혔다.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무슨 영상 디자인 이렇게 되게 전문화된 영역의 카테고리로 디자인이라는 것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은 영역을 확보하는 개념으로서의 서비스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 전체를 아우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디자인의 시장 자체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야든 서비스 디자인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서비스 영역을 디자인할 때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제품 디자인에서 가져다 쓸 수 있고 시각 디자인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고 어느 디자인 영역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흔히 창업할 때 또는 시민 서비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그게 서비스 디자인이다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서비스 디자인 이꼴은 아니죠.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을 가져다가 그 영역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일 수도 있지만 방법론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그런 공감 능력이라던가 그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너무 다양한 분야를 지금은 이제 아우르고 있거든요. 모든 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특정화된 그 자기 분야는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결과물, 밸류를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분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특화된 자기 분야를 가지고 그것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들 또 노력들 공부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지만 결과적으로 특화되거나 전문화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그냥 평준화된 내용으로 의료도 했다가 방제도 했다가 관광도 했다가 제품도 했다가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을 모두 또 아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필요하겠지만 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또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에 전문화된 그렇게 이제 색깔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로 많은 사례가 국내에는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자사들, 각각의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또 그동안 해왔던 영역 안에서 좀 더 특화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조금씩 개척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자인 분야, 또 디자인 산업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각 협회라던가 또 디자인 기업들, 기업들을 대표하는 또 협회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을, 이제 디자이너들을 대표하는 또 이제 단체들이 또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관주도의 성장, 디자인 성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례가 이제 뭐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더 좀 더 강력한 우리 디자인 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뭐 전국에 각지에 또 이제 세 개의 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디자이너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던가 디자인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하고 지금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유기적인 형태들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조금은 취향이나 입맛에 맞게 가공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는 모임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빈번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제 관계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리 바꿈이 워낙에 이제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제 얘기가 됐을 때 기관 중심의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업계 중심이거나 디자이너들 입장에서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과 중심, 관에서의 성과 중심이 아니라 보다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진화될 수 있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좀 저희의 이야기들을 조금 귀담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그게 이제 뭐 효율이라는 단어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이나 마케팅, 특히 이제 경영 전략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사이드에서의 이 흔히 얘기하는 뭐 서비스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쪽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들이 볼 때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네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경영 성과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엔지니어링 단에서 얘기하는 뭐 서비스 엔지니어링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이거는 이제 효율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얘기하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은 경영 성과나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밸류를 느끼느냐,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주고자 하는 가치가 전달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역으로 찾아내는 또 것들인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향점을 갖느냐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디서 출발하느냐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안에서 다 존재합니다.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존재하는데,
그것 안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고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것이 딜리버리 되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딜리버리가 되고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형태로 그리고 고객들은 또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디자이너들이 잘 성장시켜 그 생각이나 시스템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초기에 사회자께서도 얘기했던 상위단 전략적인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과 아주 끝단에 있는 이 레벨에서 이 두 가지가 각기 다른 영역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지향점을 갖는 것은 맞거든요. 각각 레이어별의 목표는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존재할 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돼, 이윤을 남겨야 돼 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 같은 것도 있지만 이 명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일단 기업이 생존해야 되는 거죠. 그 기반 안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이윤을 남긴 뒤에는 그럼 뭘 할 것이냐에 대한 또 이슈는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 아니면 이윤은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되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 구성원들 또 우리 조직과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던가 이 이해관계자들이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 또는 활동을 하는 것, 삶을 영위해 가는 게 우리의 가치야 라고 하면 이윤을 떠나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잘할 수 있는 거죠. 경영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돼?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것만이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조금 되돌아보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너를 되돌아보고 어찌 보면 또 그라고 하는 제3자를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폭넓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들이 잘 못하는 영역이 아닌가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잘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